역사를 맞이해서 한 컷에 때려 넣으셨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슈를 또 여기 안에 그려 넣어 주셔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설 연휴 때 쉬고 있는데 이거 다 찾아보느라 아이 우리 박순찬 비기가 자기가 아니까 그냥 글자 몇 글자 써놓으면 되겠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가 너무 오래된 그런 뿌리 깊은 비리 건들을 한데 모아놓으셨어요. 그래서 박순찬 화백이 이게 또 대통령이 한 번씩 다 언급했던 것들이야. 그렇죠. 예. 대통령도 좀 꼼꼼하긴 하죠. 예. 사람들 잘 모르는데 주기적으로 언급을 해줍니다. 대통령 진짜 꼼꼼해요. 예. 신기해. 진짜 꼼꼼해요. 예. 저는 이 중에서 케이블카 말고는 몰랐어요. 예, 근데 이게 대통령이 찾아보니까 작년부터 언급했어.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 책임도 있지만 언론의 책임도 큽니다. 언론이 보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이 언급을 했으면. 야, 뭐 이씨. 누가 저기 봉우리 책임 있다고 얘기해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예. 난 몰랐어. 괜히 발저러 가지고 왜 저러는 거요? 지금 대한민국 움직이는 뭐 111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나 몰랐어. 87인 중에 하나인가? 87위는 무슨 말이지? 뭐지? 뭐 그런 게 있어. 네. 그래서 박순찬 화백이 또 이렇게 그려 넣어주셔가지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산 케이블카야 너무 잘 아시죠? 네. 정의 정권 때부터 삭도공업. 예. 그래가지고 거의 뭐 60-70년간 지금 독점하고 있죠. 네. 그거 일단 그려 넣어주셨고. 3대에 걸쳐서 지금 네. 거의 영구적인 독점 운영을 해오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도로공사 퇴직자 카르텔 이렇게 해가지고 휴게소 독점 수십 년이다. 라고 또 배부른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돈을 깔고. 네. 이게 작년 12월경인가 대통령이 이미 한번 언급을 했던 것이고 이 도로공사가 공공기관이죠. 공기업이잖아요. 네. 여기서 퇴직한 사람들이 도성회라는 또 조직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네. 네, 퇴직자 그룹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고위직들이 도성회로 간 다음에 그 도성회가 휴게소 사업을 수십 년째 실제로 독점하고 있어요. 아니면 도성회에 소속된 사람, 옛날 간부가 또 사업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최근에 이 휴게소 음식의 질이 굉장히 나빠졌다는 평가가 엄청 많았대요. 그렇죠. 가격은 올라가고. 예. 이게- 예전에 그 고속도로 휴게소 기억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좀 더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휴게소의 음식은 더 물론 좋았게 느껴지겠지만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대 물가에 비해서 예. 쌌으면 쌌지 더 비싸진 않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쌌어요. 예. 예. 라면, 우동 이런 거 확실히 더 쌌어요. 네, 막 2,000원에 사 먹고 그랬어. 네. 네. 왜 그랬을까? 그거 직영하면서 네. 독점 사업 일종의 독점 사업이긴 하니까 그 약간의 그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을 벌충하기 위한 작업 정도지 거기서 수익을 올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음. 그리고 전 어린 마음에도 되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 나라가 하는 일인데 그렇죠. 싸게 주면 싸게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맞다고 생각했거든. 네. 근데 언제부턴가 너무 비싸졌잖아요. 갑자기 맞아요. 훅 올라왔죠. 네, 약간 그게 바로 이거지. 백화점 푸드코트처럼 네. 엄청 비싸게 팔아요. 네. 그리고 네. 질은 떨어지고. 질은 떨어졌어요. 이게 또 최근 몇 년간 이런 고객들의 불만이 굉장히 누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째 도로공사가 휴게소 사업자를 장기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특히 이거는 공적으로 운영하니까 사실 입찰을 붙이거나 해야 되는데 예. 도성회나 간부들한테 20년 이상 장기 임대해주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작년부터 언급했는데 그 누적된 20년간 누적된 이 장기 임대에 따른 비위가 이제 네.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도성회가 사람들 모르는 것 같으니까 한 최근 5, 6년간 좀 뽑아먹으려고 하나 봐요. 수수료를 그래서, 평균 33%, 최대 51%의 수수료를 때렸다고. 수수료도 최근 5, 6년간 그게 완전히 확 오르게 된 거고요. 네. 음식의 질도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올라가면 음식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음식에 들어간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작년 9월부터 대통령이 계속 대책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네. 근데 보니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2월 13일에 이걸 현장 점검을 했더라고. 네. 제가 볼 땐 대통령한테 혼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홍크정이 나야지. 작년부터 언급했는데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올해 2월달에 시작하면 뭐 어떻게 어떻게 저기 음력으로만 세시는 건가? 올해 2월이면 아직 뭐 2025년이다 이런 거야? 예. 이거 빨리 해야지 이런 거. 대통령이 이런 거 느리적거리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또 국민들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사업이잖아요. 휴게소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빨리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점검 들어갔다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농협 비리 수십 년이라고 해서 막 쌀 가마가 쌓여 있죠. 네. 요거는 그래도 언론 보도가 좀 나온 편입니다. 이것도 작년 말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을 한 사안이고요. 이거는 언론 보도가 좀 나온 게 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라는 사람이 비리 백화점이에요. 강호동. 네, 맞아요. 이름이 강호동이에요. 그 연예인 강호동 네. 씨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네네네. 아, 그래서 그- 기억은 되게 쉽게 돼요. 이 강호동이라는 사람이 네. 농협중앙회장 선거 그리고 자기 밑에 이제 간부들 뽑는 선거 이런 거 할 때 부정선거를 일단 저질렀다는 의혹이 큽니다. 이 농협중앙회장 뽑을 때 보니까 이게 농협 구성원들한테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고 농협에 보면 이렇게 저 지역 회장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포섭하면 끝나요. 그렇지. 그래서 옛날 이른바 대의원제 폐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포섭하면 끝나고 농협은 또 지역에 많으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매수, 자기 사람 갖다 받기 이런 것들이 판을 쳤고 강호동 회장이 그게 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좋은 자리 꽂아준 또 농협 간부들이 막 강호동 씨한테 아니, 강호동 회장한테 강호동 회장한테 강호동 씨라 그러면은 연예인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네. 강호동 회장이라고 꼭 불러야 될 것 같아. 아 그렇지. 아니 뭐 네. 강호동 씨는 회장이라는 직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구분을 해줘야지. 네. 네. 최근에 강호동 회장한테 황금 10돈을 준 게 또 들통이 났어요. 야. 네. 이런 비리가 터져 나와서 농협중앙회의 노조가 빨리 사퇴하라고. 아니 난 이것도 너무 요구를 열받더라고. 1박에 186만 원짜리 음. 5성급 스위트룸에 묵으면서 수천만 원을 초과 지출을 했대요. 음. 규정을 맞아요. 어기고 부럽잖아 이러면. 5성급 스위트룸. 네. 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근데 그 공금으로 가면 되냐 이 양반아. 우리가 저번 주인가 한덕수 같은 사람이 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여유롭게 호텔에서 유유자적하느냐. 우린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의전이 몸에 익은 사람. 그렇죠. 오로지 그거밖에 모르고 그걸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특혜가 몸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박화백께서 그려주신 이런 내용들은 네. 뭐 어느 나라든 있는 부정부패 형식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좀 사라졌어야 될 수준의 부정비리. 아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수준의 나라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그리고 이런 게 아까 부럽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겠지만 네. 아는 부자들 말고 모르는 부자들이 먹고 사는 방식이 딱 전형적으로 이 방식이거든.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정보와 독점적 권한들을 뒤에서 뒷거래를 해가지고 버티는 사람들이 네. 되게 많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바깥에 자기 이름 유명하게 이재용 뭐 이런 식으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피곤하죠. 그럼. 네. 근데 농협하고 비슷하게 돌아가는 데가 또 새마을금고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거기도 지역 비리가 많죠. 예, 제가 예전에 새마을금고 쪽에서 잠깐 일을 해서 아는데 이게 정말 시골 마을 가면 갈수록 동네 사랑방이 또 새마을금고 아니면 농협이에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뭐 땅 거래 뭐 이런 거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 꽉 잡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걸 가지고 얼마나 해먹을 수 있을지 감이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 농협 같은 데는 또 농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수협도 마찬가지고 네. 축산업협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축협 그러면 축구협회가 돼버리니까 예. 그런데 그 축협도 문제가 없는 데가 없네. 그러네. 제가 요쪽을 뺀 축협을 뺀 축구협회를 뺀 이유는 이건 협회잖아요. 그렇죠. 앞에 말하는 건 조합이거든. 예, 협동조합. 협동조합. 예, 협동조합이라는 게 저는 되게 좋아하는 방식인데 맞아요. 네, 자본주의적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소유수단이거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협동조합 거대 협동조합이 많아. 음.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적 폐해 좀 그래도 그러니까 좀 벗어나 있는 어떤 형태들이 있나 보다. 농업, 수산업, 축산업 이런 데들은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모델을 망친 대표적인 케이스.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 사람들이 기대하면서도 잘 안 하게 되는 이유가 농수축협 같은 데 보면은 이게 박정희 때 만들어진 협동조합 형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협동조합이라는 것의 정신을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거꾸로 만들어버린 그런 사례예요.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게 협동조합인데.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꼭대기에 앉아 있는 인간들 몇몇이서 이걸 다 헤쳐먹어 버리면 네. 결국 뭐 휴게소랑 똑같은 꼴 나는 거지. 네. 예. 원래 협동조합은 그래서 생산자 이런 사람들도 다
운영과 수익을 내는데 동참해서 해라. 네. 이런 취지가 있는 건데 이게 농협이 이런 얘기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막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여러 번 나온 사건 중에 보면 지역 농협에서 강력 사건도 많이 일어나요. 조합장 자리, 간부 자리를 두고. 네. 근데 우리는 칼부림 벌어지고 막. 네. 네. 우리는 그 왜 그러나 싶지만 실제로 농협 조합장이나 지역에 심지어는 지역의 그 조그만 농협인데도 엄청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농민들한테 트랙터 빌려주는 거 이런 것도 농협이 다 관장해요. 그렇지. 그럼요. 면세유 같은 거 네. 그렇고. 그리고 뭐 직불금을 주거나 네. 농업 관련 창업 지원금 이런 것도 다 농협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가 썩어 들어가면 결국에는 협동조합은 우리 농민들 참여해서 함께 그럼. 사후 운영하라고 한 건데 조합비 내고. 오히려 농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거지. 당연히 피해 볼 수가 이게 다 해먹는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자기들끼리. 그 최근에 제가 봤던 충격적인 기사 중에 하나가 서울시 의원들 중에 서울시의원들 연봉이 7,500만 원이라면서요. 근데 이거 말고도 세비 나가는 거 엄청 많을 거예요. 네. 차량도 나갈 거고 운전사도 나갈 거고 비서관도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겸직 부동산 임대업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부동산 임대업이 21명. 아, 이야. 21명 중에 11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었죠. 절반이네. 서울시 의원들이 그럼 이 사람들 뭐해서 돈 벌겠어? 야, 그 이해 충돌이다 약간. 이해 정면 충돌이지 이건 진짜. 시의원들이 또 그 이제 개발 사업 같은 거에 또 엄청 또 입김을 불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지. 하기 좋은 직업이지. 이게 그거 하다가 들어온 사람도 많을 테고. 아 근데 겸직이 시의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야. 시의원, 지방자치, 기초의회 의원들은 원래 지금 주는 것도 의정 활동비지 예. 이게 그 월급이 세비나 아니죠. 이런 월급 네.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없었어. 없었기 이제- 때문에 당연히 겸직을 해야 돼. 예. 근데 이제 겸직 적당히 하고 음. 이제 의정 활동 열심히 해라라고 그렇죠. 연봉 비슷하게 이제 주기 하- 시작한 어, 거고. 1년에 7,500만 원씩 주는 거야. 네. 근데 굳이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뭐 대학 교수 이런 건 할 수 있죠. 네. 어, 이제 그런데 이해 충돌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근데 부동산 중개업은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건 뭐 저기 건설사가 언론사 갖고 있는 거랑 비슷하네. 그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죽어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고. 네. 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돈 찔러 넣어가면서 시의원, 구의원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예.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밖으로 크게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시의원, 구의원이. 아, 심지어 몰라 사람들이. 그렇지. 막 고소고발 막 연발로 하고 그러지 않고선 안 유명해지잖아요. 네. 뒤에서 조용히 이걸 돈 버는 거지. 야, 이런 인생 얼마나 개꿀일까. 이거 말하다 보니까 오늘 직위원 판결보다 이게 더 화나긴 하네. 박순차 의원이 이거 빨리 살균 소독해달라고 그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고치기 어려워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이거는 비유하자면 그 극우 기독교와 유사한 네. 이익과 신념 공동체거든. 굉장히 오랜 기간 쌓여 있는. 근데 이 대가리를 쳐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란 표현은 그렇고 네. 뭐 기층의 조합원이라든가 네. 아니면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게 맞는데 네.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네. 자기 이해가 저들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부럽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 진짜. 그 바로 밑에 한 두어 계단 밑에 있는 사람 그 생각하지 않겠어? 저 윗놈이 혹시 날아가거나 아니면 뭐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배지를 떼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 다음 내 차례인가? 다 봤잖아. 그 5성급 호텔에서 먹는 거 막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농협의 강호동 회장 이런 사람을 수사를 해서 뭐 해임을 하거나 처벌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네요. 아니지. 그럼요. 네. 아 어떡하냐 그럼? 시스템을- 이 부패고리는 굉장히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집요하게 입법까지 사용해가면서 행정권만 가지고 쓸 게 아니라 그리고 상당 부분 국가기구가 아니니까 도로공사 같은 경우 도로공사 퇴직자도 도로공사 퇴직자까지 민간이죠 완전. 연결되는 그런 네.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은근히 있으나 네. 당장 고쳐지진 않는다. 그렇지. 와. 저항도 되게 심하고. 정부가 도로공사를 관리할 수는 있지만 도성에 그러니까 퇴직자 모임을 강제적으로 관리할 권한이 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자율적인 모임처럼 돼 있을 텐데. 그러면 지금 농협 같은 경우에 노조에서 선거제도 개편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조합장들한테만 투표권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네. 그거를 농협 전체 구성원들한테 투표권을 줘야 된다.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게 근데 우리가 법원 개혁 얘기할 때도 결국 인사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선거제도 개편은 정부가
하라 그러면 하는 건가요, 근데? 할 수 있죠. 그 지원금도 들어가고 그 관련 법이 있을 거예요. 아, 농협 관리에 대해서. 농수축산업 같은데 그 협동조합의 운영과 조건에 관련된 법률이 아마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개입하는 게. 근데 그걸 하더라도 지금도 그 농협 같은 거 회장 선거할 때 돈 엄청 뿌리거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그러다 걸린 거예요, 네. 강호동 씨가. 그래서 그 구조가 유지되는 한은 만약에 일반 투표로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겨먹을 사람들이 이미 이제 있잖아요, 중간에.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예, 이들이 이제 동원하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렇지. 비용도 은근히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될 거야. 당분간은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아, 그렇지. 이미 지역 조합장들은 딱 그 지역에서 자기 표가 있는 건데. 예, 아, 그러네. 그것도 선거제도 개편 시작이긴 한데 당장 고쳐지진 않겠네요. 네. 아, 이게 어렵습니다. 지역 정치, 지역구에서 이런 특히나 이제 농림수산업 쪽에 종사하는 데들은 오랜 공동체니까. 그런데 지역 유지와 토착 토호들에 의한 정치가 진행되고 있는 거는 국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네. 그것도 네. 누가 뭐라고 할 소리가 못 되네, 그게. 근데 그나마 국회는 이제 중앙 정치이기 때문에 당에 의한 견제도 일부 받고, 예, 당원에 의한 견제도 받고, 당연히 국민에 의한 견제, 중앙에 의한 견제도 받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잘 모르거든. 맞아요. 구체적으로 지역이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그래서 오랜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도 반가운 거는 이거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복 언급한다는 게 네, 뭐 우리가 아까 꼼꼼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네, 이거 건드릴 거야. 너네 자꾸 그딴 식으로 해라. 약간 이렇게 경고 주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큰 변화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이제 네. 그렇죠.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면 좀 밑에서 좀 빠릿빠릿하게. 그치. 다음날 바로 쳐들어가가지고 막 이게 좀 시원시원하게 좀 해줘야지. 아니 봐봐, 내가 만약에 농협 이런 쪽에서 한 아까 강호동 회장 그 밑에쯤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 생각 바로 할 것 같은데. 대통령 뭐 떠들어봐야 5년 지나면 그렇죠. 네. 5년만 버티고 야 5년이겠어? 한 2, 3년이라고 생각하겠지. 네, 맞아. 내레임덕만 오면 맞아.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을 해먹었는데 얼마나 이게 되게 이게 촘촘하게 쌓여 있었겠어. 그 사람들 다 욕망 아니야, 다 한 계단씩 올라가려는. 그거 쉽게 못 무너뜨릴 걸. 이 생각 분명히 바로 했을 걸. 네. 그러니까 장관들이 빨리빨리하고 움직여줘야 돼요. 장관은 더 짧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맞아. 장관. 그럼 그거 하나 하고 그냥 장렬하게 산화하든가. 생각해보면 사실 감사원이 이럴 때 나서야 되는 건데. 네, 그잖아요. 그렇죠. 요런 거 감사원이 한번 해집으면 그래도 감사원은 아마 벌벌 떨 텐데 아무리 농협이라 그래도. 네, 그런 걸 몇 번 쳐내는 작업을 해야지. 한두 번 건드리는 그러니까요. 문제가 아니라. 잡초 같네 진짜. 생각해보면 그동안 감사원이 이런 건 안 하고 말이죠. 네, 정치적인 사건, 특히 윤석열 정부 때. 네. 예. 그 이상한 그 조폭같이 생긴 아저씨 누구야 그? 유병호? 유병호. 네. 타이거. 짬타이거. 짬타이거. 진짜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씨. 이름 짓는 것만 봐도 알아요. 그 수준을. 네.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그것만 들어도 바로 양아치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네. 아, 자, 그리고 네. 예, 부동산 관련된 거. 아,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거 너무 뉴스가 많이 나와서 아실 거예요. 이번 설 연휴 최고의 코미디 쇼는 장동혁 대표였습니다. 야, 이거 재밌더라. 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콕 집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계속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비판할 거면 네.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팔아라 성남 알짜배기 진짜. 한 채. 너무 네. 웃겨가지고 근데 내가 되게 놀라운 건요, 교수님. 이게요. 이 말에 진짜 진지하게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진지하게 반박을. 예,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보면 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도 똘똘한 한 채 아니냐. 아니 어쨌든 자기 소유 집이고 지금 안 사는 거 맞잖아. 야, 진짜 그건 너무했다. 야, 그럼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거기 가서 살으라는 거야 지금?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막 달아도 뭐 자기만의 뭐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뭐 자기 집 있고 다른데 월세 살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대통령이 그거 다 괜찮다 그랬지, 구제해준다 그랬잖아. 근데 그런 건 다 이제 모른 척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그런 이제 비판에 대해서 연휴 시작되는 시점에 네. 아니 나는 팔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 악마화한 적도 없다. 여러 번 말했지만 파는 게 더 이익일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다. 왜냐면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은 사회적으로도 피해가 가고 네. 불로소득이니까 최소한 특혜 걷어내자는 거다. 특혜 걷어내서 파는 게 이익이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다. 국민의힘은 그럼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줘야 된다는 입장이냐? 그건 아니지 않을 거냐? 네. 특히 장동혁 대표를 콕 집어가지고 장동혁 대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장동혁 대표가 대응이? 갑자기 90대 노모를 네. 설 연휴라서 방문을 했는데 근데 왜 방문했는데 사진은 2022년 거예요? 아니 이상하잖아. 이번에 방문했으면 이번에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의 이 SNS 때문에 90대 노모가 이 집을 빨리 없애야 된다. 이 집 때문에 네가 욕먹는구나. 내가 빨리 죽어야지 에휴라고 하신다. 불효자는 운다. 홀로 계신 장모님이라도 대통령 글을 안 봤으면 좋겠다. 요렇게 반박을 이게 반박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난 정말 괴랄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머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진엔 또 어머님은 없어요. 네. 옛날 사진이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아니 저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지금. 네. 그 저 사진도 내가 봤을 때 원래는 칼라였을 거야 분명히. 그렇죠? 약간 흑백 분위기 필터. 있게. 예, 이번에 흑백 필터 씌워가지고 이렇게 했겠지. 밑에 애들이 했겠지. 그렇죠. 도대체 어떤 감성팔이를 하고 싶은 거야? 밑에 애들이 하면서 날짜를 안 줬어. 나는 우리 그 스파이는 원래 안에 있는 법이. 이따가 영화 정거장에서 얘기하겠지만 너 팅커야 테일러야. 너 스파이지.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갑자기 노모를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참 꼼꼼합니다. 한 번 더 반박해줬어요. 내가 언제 다주택자 다 문제라 그랬냐. 그리고 저분 어머님 집이 있는 곳은요 대상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분당 집도 그게 재건축을 해야 차익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애초에 20년 살았잖아 거기서. 애초에 그거를 팔려고 해야 아니면 집값이 엄청 뛰거나 비싸야 부동산 규제를 받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집들 집값 싸거나 시세 차이가 없으면 아무 규제 안 받아. 당연하지. 그리고 일단 팔 생각을 해야 뭐 이제 발생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시골에 노무 모시는 집 이런 집들은 내가 뭐라고 한 적이 없다. 그거 거주 목적 아니냐. 난 계속 얘기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 특히 걷어내야 된다. 그랬더니 또 장동혁 대표가 어제 또 글을 올려가지고 90대 노모께서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보러 가자고 했다. 이게 대화의 맥락이. 요즘에 노인정에서 가장 핫한 게 쿠팡이랑 뭐래더라? 관세라 그랬다. 네, 관세와 쿠팡이라고 하더라. 근데 95세 노인이 핫하다는 말을 쓸까요? 나 이거는 진짜. 최욱 씨가 자기 아버지 끌어들여가지고 코미디 하는 거랑 똑같아. 예. 최욱과는 웃기기라도 하지. 최욱은 웃기기라도 하지. 장동혁 대표가 이 사람 약간 심각하다. 중증이라고 생각이 든 게 오늘 아침에 최고위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하고 SNS 설전, SNS 대통령이 너무 많이 해서 내가 그거 다 반박하다가 과로사 할 뻔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진지한 얼굴로. 너무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저게 지금 대통령을 향한 공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긴 거고 과로사라는 표현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것도 이 사람 그렇죠. 약간 막 나간다 지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그런 게 얼마나 자기 일이 아니며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쿠팡 노동자들이 지금 과로로 인해서 사망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힌 게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근데 과로사라는 단어를 이따위로 쓴다고? 아니 저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노모를 굳이 저렇게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해도 되잖아. 내가 오랜만에 어머니 노모를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노모 모시는 집까지 문제 삼으면 안 되지 않느냐. 자기 입으로 얘기해도 돼요. 내가 노인정 가봤더니 요새 노인분들 관세에 관심 많더라. 본인이 얘기해도 되잖아. 훨씬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근데 왜 굳이 90대 노모를 끌어와가지고 가족을 파냐. 날짜 엄청 크게 써있네. 진짜. 당대표 되기 전이잖아 저러면. 저거 분명히 딴 데 어디서 썼던 거예요. 저게 요즘 카메라에 저런 식으로 날짜 연도만 찍히는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연도로 써넣었겠네 그럼. 그러니까 뭔가 저 용도로 저 시점에 쓴 거야. 근데 그걸 성의 없이 가져와가지고 지우지도 않고 올린 거지. 요즘 그리고 본인 외모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나 봅니다. 살이 살짝 빠졌거든. 단식한다고. 그게 최근에 약간 다시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예전에 비하면 감량이 되게 우스워진다. 6일만 단식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의 없다처럼 다이어트 성공한다. 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아무튼 네. 네, 요거 근데 저는 이제 이 만평 자체는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국민들의 저항이 강하지 않은 거야. 대통령이 이 부동산 정책을 냈을 때 아, 예. 생각보다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우리 다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이 생각보다 적은 거야.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렇지. 네. 그게 왜냐면 좀 신기해요. 네. 얘기해 보세요. 왜냐면 솔직히 배 아프잖아요. 네. 누구는 아파트 한 채 잘 갖고 있다가 한 몇 년 지나서 팔았더니만 재산이 몇 배가 됐다더라. 이런 거 솔직히 배 아프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픈 게 사람인데. 근데 그런 놈들한테 양도세를 팍팍 때려준대. 전 그래서 오히려 지지율 올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신기하다는 게 뭐냐면 예.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건드리려고 노력하지만 건드리다가 화를 입는 보통 그랬죠. 대표적으로 방식이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그랬죠. 그리고 당연히 언론은 그걸 되게 기다리고 있고 예. 국민의힘 같은 데는 막 이렇게 마치 일부 부자의 문제를 마치 전체 공정의 문제인 것처럼 예. 포장해가지고 써먹는 전략을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게 왜 잘 안 막히지? 뭐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먹힐까? 그 부분이 좀 궁금한 면이 있어요. 뭔 것 같아? 대통령이 열심히 SNS로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열심히 설명을 해준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정책으로 확 발표하면 예를 들어서 꼭 보유세가 아니더라도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작 갑자기 정책으로 확 때려. 그러면 언론 입장에서는 뭐 설명도 없었고 하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공격이다. 언론 기사 쓰기도 편하고. 그럼 뒤늦게 이제 한 발 늦게 해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정책하기 전에 한 3, 4개월 전에 계속 설명해. 이거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야. 특혜를 걷어내는 거야. 라고 계속 설명해 주니까 약간 국민들이 수용하기가 좀 좋아진 거지.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보다 다주택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아씨. 저렇게 짧게 설명이 되네. 이게 예전에도 그랬거든. 네. 네, 근데 예전에는 다주택자 양도주세 중과 이게 유예가 된 이유도 네. 계속 하도 그거잖아요. 난리를 쳐서 그런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때도 다주택자는 지금만큼 정도였을 텐데. 네. 또 하나 다른 게 생겼어요. 막 눈치 보고 바로 답. 내가 이렇게 유연한 사람이야. 또 다른 게 있어요. 예전에는 주식시장이 지금쯤 같지 않았거든요. 네. 아, 그게 크네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돈 버는 방법이 생겼어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동산하고 주식시장의 다른 점은요. 봉우리나 저나 똑같이 투자할 수 있다는 맞아. 거예요. 주식은. 심지어 소액도 가능해. 네, 물론 봉우리 네. 저보다 훨씬 돈이 없어서 똑같은 투자는 못 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소액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하고 봉우리가 똑같이 강남 아파트를 살 수는 없지만 저하고 봉우리가 똑같이 SK 하이닉스 주식을 살 수는 있어요. 너 그 정도 돈은 있잖아. 아, 그럼요. 그러니까 60은 너무 세긴 해. 한 주는 살 수 있잖아. 한 주는.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으로 공평한 어떤 돈벌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이건 뭐 코인도 아니고 주식이잖아. 그러니까 확실히 더 연착륙 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 네, 네. 저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아, 그러네. 이게 다는 아니지만 네. 주식 올리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올리겠다는 게 당장 게 아니라 뭐 정책으로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법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줬고, 네. 그게 실제인 거로 드러났어. 네. 드러난 게 생각보다 더 많이 드러났어. 네, 3천을 넘어서 5천까지 뚫고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시장이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아, 대통령 확실히 이재명은 뭔가 하겠다면 하는구나. 이건 대충 관심 가지다가 빠지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니까 여기 계속 붙어 있다고 돈이. 그런데 이때 이제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부동산 오래 붙들어 있어야 되는 자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거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두 채를 가지고 있거나 세 채를 가지고 있다 언젠가 팔아서 양도 수익을 내려 그러는데 네. 이게 오래 버텨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이만큼 받으려고 한 건데 네. 이제는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는 거야. 네. 이만큼 깎이고 저만큼 깎이고 그러면 수익률이 이게 그렇게 좋은 수익률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말 그대로 자본 투자 관점을 집어넣은 거지. 그러면 요 당사자들이 이제 이거를 돈을 이제는 부동산으로 굴리는 게 원툴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던 거야. 네. 근데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계속 누를 것 같고 이건 계속 열어줄 것 같거든. 아, 맞아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거는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이 아니고 무주택 서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거야. 네. 예전 같으면 내가 신락 같은 희망을 부동산에만 걸었어야 돼. 그 헛된 욕망을. 그렇지. 그런데 이제는 부동산이 아니고 다른 데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어. 오히려 접근성은 더 쉬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한다 그래도 뭐 하든 말든 나는 주식 투자하면 되니까. 실제로 다주택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네. 누가 아니 대출 받아가지고 저기 뭐야 수십억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로 집 사가지고
시세 차익 내는 사람 뭐 얼마나 되겠어요? 네. 그렇죠. 봉훈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아이 없죠. 교수님 주변에 좀 어. 있죠. 교수님 주변에 왠지 있을 것 같아. 뭐 일부 있죠. 일부. 예. 제 주변에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네. 사람. 그러니까 없어. 진짜 다주택자는 없다 진짜. 그래 아니 언론에서 맨날 강남 사는 강모 씨, 김모 씨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런 사람 내 주변에 없다고. 우리 내 주변에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만 있어. 그렇지. 그게 더 체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예. 과거에는 먼 거를 내 건 것처럼 생각했는데 더 가까운 데서 체감되는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분산이 돼. 네. 예. 보통 사람들이 굳이 여기에 나하고 시각 일치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부자들한테. 네. 네. 사실 그거 일치시키면서도 약간 스스로 무리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옛날부터. 봉우리가 지금부터 쎄 빠지게 일해봐야 대출 받아서 강남 아파트 살 수 있겠어요? 한 400년 살면 가능해. 400년 살면 가능. 야 400년 살면 어디 가는 건 다 가능. 그런 큰 변수가 이제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설명을 되게 자주 하고 네. 왜 어떤 정책을 왜 고민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그리고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걸 직접적인 말로 SNS까지 해가면서 네. 표현하니까 이 언론은 계속해서 딴지 걸고 이 불만층은 계속해서 장동혁식으로 자극을 하고 있는데 네. 옛날만큼 언론의 효과도 적고 야당의 힘도 적으니까 대항 담론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로서는 효과가 있고 이게 지선의 악재로도 작동할 수 있거든. 집값 오르는 걸 속으로는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예. 예전에 민주당 정책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오히려 호재로 작동하고 이제 뭔가 그러니까 그 집을 못 가졌거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던 사람들의 의견이 좀 더 주류적 의견으로 되고 있는 거지. 예전에는 강남이 과잉 대표됐던 측면이 있다면. 네. 그래서 이게 몇 가지가 상승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게 예전에 그 민주당 정부들이 겪었던 고통만큼은 아니게 되는 상태가 만들어진 것 같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 대통령이 짧고 임팩트 있는 글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잘 써요. 네. 되게 잘 씁니다. 그 뭐 똘똘한 한 채, 뭐 그것도 직접 사는 거 아니라면 큰 재미 못 보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지방선거 끝나고 분명히 뭐 더 할 것 같아. 예전에 그 원래 성남시장 시절에도 트위터로 네, 이렇게 뜬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내공이 있거든. 근데 대통령 되면은 이제 안 할 줄 알았는데 계속 하는데. 거만이에요? 네. 그런데 예전에 성남시정 시절에 그 소수파 정치인으로서 이제 보이는 강골의 기세 있는 그 신선함을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 지위에서 할 수 있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했던 발언은 성남시라고 하는 거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면 그러니까 성남시에서의 발언은 성남 시민을 향한 발언이 있고 네. 중앙 정치를 향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고 이른바 사이다 발언은 중앙 정치 발언에 훨씬 더 가까웠다고. 근데 지금은 제일 높은 위치에서 하는 이제 발언이고 여기서는 뭐냐 대통령의 지위에서 알고 있는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네. 네. 그러니까 사이다하고는 다른 종류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무회의도 전부 공개해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지 같은 걸 읽을 필요도 없어. 대통령이 다 얘기해 주거든. 그렇죠.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나갈 거다. 우리 코스닥 만질 거다.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는데 코스닥만 너무 밑에 있는 것도 이상하니까 이제 뭐 동전주나 이런 것들 부실 기업들, 좀비 기업들 다 퇴출시키고 코스닥도 물청소 할 거다. 네. 라고 하니까 오늘 코스닥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언론 찾아보지 다 알아. 네. 경제지들 사실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계속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근본적으로는 현재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부분을 풀어내고는 있긴 한데 예전에 못 풀었던 거를 예. 전체적으로 푸는 데까지는 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정책의 정교성으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상당 부분 심리야. 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네. 네. 이거 아무래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작동이 되느냐 그러지 않고 살려면 지금 사고 아니면 좀 더 관망했다 사고 언제든 내가 필요할 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하는 쪽으로 가고 돈은 딴 걸로 벌려고 하는 거. 네. 요 심리가 만들어지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대통령이 현재까지로서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이 두 번째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정책의 불명료함이라고 하는 건 아직도 여전히 좀 있지만 네. 여기서 불명료라는 건 딴 게 아니라 후속돼야 될 정책들이 있긴 있는데 보유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죠. 네. 그거 전에 앞길을 까는 것까지는 지금 충분히 잘 해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요. 저 예전에 뭐 권순표 앵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보유세도 좀 이렇게 실제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집 수준에 맞게 올려서 정말로 비싼 집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마음속 깊이 부러워했으면 좋겠다. 예. 저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라 정말로 정당하게 세금 내고 저렇게 좋은 집에 사는구나. 그럼 정말로 부러워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최가온 선수 같은 경우에 네. 저는 뭐 구체적인 내용도 몰라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뭐 비싸다는 아파트에 예. 플랜카드 붙고 그랬는지 잘 모르는데 네. 아니 그거 가지고 또 난리치는 인간들이 또 있다고. 정말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야? 그건 마치 겁이 살 빠져도 문제, 살 쪄도 문제, 잘 나가도 문제, 못 나가도 문제인 심리하고 똑같아. 아 근데 그런 사람 좀 있긴 해. 제가 처음에 살 뺀다고 했을 때요. 제가 네. 원래 뭘 하기 전에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왜냐면 막 빵빵 질러놔야 쪽팔려서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살 좀 빼고 저 러닝 할 거예요. 네가 하겠다. 네가 아이고 퍽이나 아이고 내가 3번 이상 뛰어나가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살 빠지고 나니까 금방 요요 온다는데 내가 뭘 막온다. 난 그런 분들한테 손가락도 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얘기했거든요. 아니 비싼 집을 갖고 싶으면 가지면 되는 거다. 그래. 그에 마땅한 세금을 내면 되는 거다. 다만 계속 대통령이 강조하는 거는 투기 목적,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 아닌 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지. 일단 특혜 걷어내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최가원 선수 얘기도 하셨지만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비싼 집에 살겠다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는 도대체 무슨 심리? 아니 그거는 그냥 이게 무슨 투기꾼도 아니고. 그냥 자본주의를 그냥 거부하는 거 아니고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얘기잖아 이거는. 아니 네. 이러면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나 그냥 앉아서 욕이나 하지 그냥. 근데 교수님은 저기 뭐지 가지고 계신 집이 네. 혹시나 뭐 그겁니까? 그거라니. 그 뭐야 그거. 나 너무 내가 낼 일이 없으니까 그 뭐지? 아 종부세 대. 네, 종부세 대상이십니까? 뭘 그런 걸 물어봐. 부러워하게요. 대충 각이 나오잖아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요. 네. 봉우리 네? 광명 집은 어때요? 광명의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네. 정말 없을걸요. 광명 전체 거의 신축 최근 신축 뒤져봐야 안 나올 것 같은데 최근 신축을 뒤져도. 네, 저도 어림도 없습니다. 네, 광명시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네. 뭐가 좋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니 뭐 여러 가지 좋지 왜 네. 서울에서 가깝고 뭐 여러 가지 좋지. 네. 그래서 내가 네. 돈 생각하지 않고 채널 운영하고 예. 돈 생각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네. 이럴 정도의 돈은 벌어야 된다는 생각 전 있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아 네. 그럼요. 예. 그래야지 내가 당당할 수 있고 떳떳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면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광명에는 안 살고 있고요. 여러분 부동산 투기 없는 좋은 도시입니다. 광명시. 투기를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올라야 할 거 아니야. 야 이거 아니 이펙트를 다 봉우리가 받아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광명시와 봉우리가 싹 다 가져가는 느낌이야. 교수님이 말이죠. 광명시에 살진 않지만 광명시에 1년에 2번씩 강의로 와요. 그렇죠. 그만큼 좋다는 거지. 그렇죠. 광명이 교육 도시라고 하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안 가시거든요. 네. 교육도시인데 결과물은 왜 정말? 이 친구 어렸을 때는 아니었어. 내가 딴 데서 교육을 받았어. 아, 그랬구나. 딴 동네에서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광명시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고. 아니 광명시에는 지금 잠만 자요. 잠만 잡니다 광명시에. 저런 걸 보여주고 있어 지금. 없을 거예요 아마 광명시에. 저는 분명히 지선 지나면 대통령이 보유세 관련해서 뭔가를 꺼내들 것 같아요. 네.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럼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좋은 집 살면서 종부세 내고 싶다. 예. 그래서 박순찬 화백은 네. 설마가 부동산 잡는 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저는 이게 제목을 참 잘 지으셨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투기꾼들이 아마 설마 하면서 또 버티고 있을 텐데 네. 이번만큼은 다를 거다. 이번 정부는. 네. 마침 또 말의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네. 말이 저렇게 밟으면 진짜 아프거든요. 저 내장 다 터졌어 지금. 네. 그리고 또 땅 투기꾼들을 멧돼지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멧돼지는 민가에 피해도 많이 주지만 멧돼지 하면 또 우리가 윤석열 씨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복부 지방이 좀 과도하게 많은 게 윤석열이 생각나긴 하네요. 네. 네. 또 김건희 집안이 또 이쪽하고 관련이 높죠. 맞아요. 땅 투기로 돈 많이 벌었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재판 문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제 우리를 짜증나게 했던 재판의 시리즈들을 예. 하나는 먼저 짚고 지난주에 물론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자 이걸 먼저 한번 보죠.
네, 이상민 씨에 대해서 징역 7년밖에 안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선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뭔가 중형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제 다만으로 꺾어버린 그런 사례였습니다. 전화 한 번밖에 안 했다. 참 우리가 별의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네. 소방청장한테 전화 한 번 했다는 게 감경사유가 됐어요. 야, 너 진짜. 저는 요번에 발견한 건데 어제도 질문들 나가서 금 변호사님이 너무 다만도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네. 아 이게 이른바 법조계의 클리셰인가 보다. 아. 네. 요번에 유난히 더 확인을 또 했었지만 네. 이게 독특한 어법인데 앞에 거 얘기해놓고 다만. 다만을 붙이고 실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방식. 음. 네. 이게 다만이란 말의 어법에는 맞긴 맞는데 예. 이렇게 자주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아름다운 한국말이 짜증나지잖아요. 네, 다만이라는 단어가 나는 너무 싫어요. 말이라도 딴 거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든 뭘 하든 어? 아니면 그거 할 때 뭐 이분도 이렇게 하든지. 그건 그냥 영어로 바꾼 거잖아. 아니 나 다만이라는 글이 너무 싫어서 나 소녀시대 노래도 싫어서 다만세도 싫어졌어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법률 용어가 인문학 계통, 인문사회 계통에서는 그 용어가 제일 수학적인 용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 용어의 그 의미의 명료성 자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클리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다만은 그럴 필요가 없는 단어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죄를 명시한 명사도 아니고 말이야. 좀 문장의 다양성을 좀 갖추든가. 그리고 약간 이런 클리셰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약간 다른 얘기를 하다가 예. 결론은 뒤로 빼서 미괄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미괄식으로 문장을 구성한 다음에 내 말을 끝까지 듣게 해야겠다. 네. 자기네들 말이 지루하다는 얘기는 안 하보지. 그건 알고 있나 봐. 근데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이진관 판사처럼 그냥 두괄식으로 네. 일단 유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그렇지. 네. 네. 끝까지 내 말을 듣게 만들 필요가 있겠지만 네. 솔직히 말하면 제일 중요한 서비스는 결말을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다고 해서 무슨 선정주의도 아니고. 예. 네. 아니 무슨 뭐 한 시간을 꼼짝없이 앉아서 듣고 있어야만 결말을 아는 거라면 네. 그거 너무 게으른 서비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말이 자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가 안 맞아? 그럼 도대체 뭐 가지고 저랬는지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네. 그리고 결말이 내가 생각하고 비슷해? 예. 그러면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도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진실로 듣고 싶은 사람들의 태도거든. 그럼요. 진실로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굳이 묶어둘 이유가 없다고. 네. 무슨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약간 그 뭐죠? 천용인적 마인드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글을 좀 잘 쓰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이진관 판사 그리고 판결 내용은 이상했지만 백대현 판사 이런 그 판결 선고할 때 라이브로 본 분들 많을 텐데 내용이 좋으면 네. 결론까지 내가 지루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 듣게 돼요. 내용이 좋으면. 근데 이제 사실 이진관 판사 외에는 이제 들으면서 이게 뭐야? 이게 너무 황당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문제인 거지. 네. 그래서 이상민 7년 선고 지난주 금요일 그때 다만 뭐 소방청장에게 한 번 전화했다. 실제로는 단전 단수가 안 됐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7년이라는 터무니없는 형량이 나왔고요. 아 근데 나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희대의 명판결일세. 아니 그러면은 사람을 죽였는데 알고 보니 칼질은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렇지. 뭐야? 그리고 아무튼 뭐 그 판결 문제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니까 소방청장한테 한 번 전화한 거지 경찰한테도 전화하고 여러 군데 전화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상민 씨가. 경찰과 소방청이 함께 단전 단수를 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아무튼 그러자 이 박순찬 화백이 화난 건 뭐 우인성 판사, 김인택 판사, 이상민 선고 이런 것까지 이상한 판결이 모이다 보니 전한길 씨와 같은 극우 내란 세력들이 다시 목소리가 커졌다는 게 짜증이 나신 거예요. 실제로 전한길 씨는 막 요새 그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이런 걸로 수사받으면서 약간 의기소침했다가 네. 이상민 선고 나온 날을 기점으로 다시 목소리가 커졌어요. 예. 힘냅시다 저런 방송을 실제로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날 이상민 선고 날 하필이면 김건희 씨가 또 옥중 편지를 썼더라고. 맞아. 딱 맞춰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지지자한테. 예. 저는 그 김건희가 안 썼다는데. 예. 예. 그래서 김건희 씨가 그 옥중 편지에 쓴 내용은 다 헛소리지만 제가 가장 섬뜩했던 거는 그래도 희망은 있고 우리 주변에 친구가 많습니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땐 이거는 자기 판결이 너무 만족스럽다는 그리고 비슷한 판결이 나온다는 데에 대한 만족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저거 글씨 되게 잘 쓴다 근데. 저기 뭘 잘 써. 이거 못 쓰는구나. 제가 너무 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저는 남자 글씨 같지 않아요? 저 뭐 글씨 가지고 성별을 알아보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예. 저건 되게 글을 많이 써본 사람의 글씨체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글을 많이 써봤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글씨를 많이 써본 사람의 글씨인 것 같아요. 최근에 안 쓰다가 갑자기 쓴 글씨는 아니죠. 예. 예. 왜냐하면 글자 사이 간격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균일하잖아. 네. 맞아. 그리고 자기가 그 이제 마무리를 짓는 이렇게 어떤 다나든지 마지막 글자 마무리를 짓는 자기만의 방식이 딱 있단 말이야. 김건희가 저는 저것도 되게 불편한 게 예. 마침표를 왜 안 쓰지? 그러네. 일부러 마침표 저 사람 원래 예. 그 카톡 할 때도 좀 독특하게 오타되는 방식 있잖아요. 맞아요. 문장 마침표 중간에 부호는 계속 진짜 안 맞고. 예. 예. 근데 저기 중간에는 없고 그러다 갑자기 나타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이제 제가 왜 글을 많이 썼다라는 표현에 이제 걸렸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 예. 글을 정말 많이 썼던 사람은 저럴 수가 없고. 아, 저러지 않지. 음. 그러면 평소에 캘리그래피 같은 걸 열심히 하나? 뭐- 글자만 많이 그러니까 써본 손글씨를 쓸 일이 많았던 얘기긴 해요. 그렇죠. 손글씨를 뭔가 많이 써본 예. 거지. 그리고 짐작컨대는 타자 쳐가지고 문서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 예, 그러니까 예. 손글씨로 대충 해결했겠지. 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글을 막 정말 잘 쓰기 위해서 글을 많이 쓴 게 아니라 자신이 일을 하거나 뭔가 문제를 처리할 때 우리가 보통 많은 프로페셔널들은 어쨌든 타자를 쳐가지고 네. 인쇄를 해서 뭔가 보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글씨를 써가지고 했겠지. 많이 하진 않고.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요. 디지털 기기를 거의 그러니까 다룰 줄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아까 말씀해주신 문자 메시지는 거의 개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문장 부호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글씨 쓰는 데는 좀 그래도 능숙한 것 같고. 옆방 언니가 써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 글씨체가 달라 보이긴 해요. 네. 맞아요. 그 예. 논문에 교수들 이름 심사위원들 이름 쓴 게 다 자기잖아. 그 글씨하고는 좀 달라 보여. 거봐, 김건희가 쓴 거 아니라니까. 멤버 유지. 예.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왔던 여러 판결들의 악영향이죠. 그러니까 판결이 네. 그냥 그 자체로 나쁘면 우리가 2심 가서 뭐 다시 한번 해보자 그냥 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이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김건희 같은 사람은 되게 반응이 솔직한 사람이라 바로 이렇게 반응이 튀어나와 버린 거죠. 네. 예, 자신감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다뤘던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로 이어가 보면 자 오늘 박수찬 화백의 고민이 읽히는 만평입니다. 네. 예. 구체적인 내용 안 담고 그러니까요. 표현하고 있어요. 예. 잘 그려주신 게 됐어요. 네. 예, 선고 내용하고 어쩜 이렇게 또 예상을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윤석열을 법봉으로 내려치고 있는데 그거는 계엄의 칼에 찔린 이제 국민을 표현해 주신 것 같고 네. 민심이 이제 법봉으로 윤석열을 단죄를 하는데 그 법봉에 지기현이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기현 판사는 뭔가 마지못해 무기징역을 했다. 네. 요거하고 어떻게 탁 들어맞는 그림을 그려주셨고 실제로 선고 내용이 좀 그래요. 네. 중간중간 이상한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상을 잘하신 건지 아니면 얻어 걸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거는 예상이 아니라 주문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구나. 이렇게 네가 내리는 거는 네가 내리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내리는 거니까 너는 거기에 딸려가는 수밖에 없어. 당신이 직접 이진관 판사처럼 정말 단죄, 정의의 어떤 심판자가 되지는 못하는 사람인 것 같으니 네. 딸려오기라도 해라. 그렇지, 따라가기라도 해라. 네. 소망과 기대, 바램 이거를 이제 이걸로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에는 너무나 좀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바램의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시간을 기다렸다. 그렇게 생각되죠. 저는 지기현이 그러니까 저 팔뚝이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이진관 판사 팔뚝 같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저 팔뚝에 비하면 지기현의 존재가 얼마나 작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방향을 바꿔봐요. 거꾸로 얘가 이걸 막는다고 생각해봐요. 못 막을 거라는 거지. 어차피 너 요만해. 네가 막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탑승해 빨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작게 그렸는데 어쩜 이렇게 잘 그렸는지. 근데 진짜 딱 봐도 알겠어. 작게 그리면 더 어려운데. 진짜 어쩜 이렇게 작은 얼굴로도 지기현인 걸 알아볼 수 있게 그리셨지. 그리고 어쩜 이렇게 팔랑팔랑하는 느낌도 이렇게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살려놓으셨어. 오늘 선고는 그런데 박수찬 화백의 바램대로 형량은 일단 저렇게 딸려온 것 같긴 한데 중간의 내용들은 지기현 판사가 저 법봉을 붙잡을지 말지 엄청 고민하는 적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계엄 선포의 동기를 굉장히 축소했습니다. 굉장히 축소를 해가지고 아까 잠깐 서두에서
거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독단, 네. 민주당의 독단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바람에 네.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노상원 수첩도 증거로 인정을 안 했어요. 노상원 수첩은 조악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특검이 주장했던 2023년 말부터의 장기적인 독재를 향한 내란 기획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이 예산도 삭감하고 국무위원들 탄핵 추진하고 하다가 급기야 저는 이 얘기는 그동안 특검 수사 과정에서 한 번도 안 나왔던 건데 지기현 판사가 끼어넣은 거라고 보는데 급기야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탄핵까지 시도를 하자 순간적으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판단착오를 일으켰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이게 저기 사법부 일반의 태도하고 상당히 유사하고. 예를 들면 정부를 무력화한다고 생각했고 이런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해. 자기가 무슨 지켜봤어? 그렇잖아요. 네. 윤석열도 자기 스스로 변론을 이렇게 안 했어요. 네, 네. 집착한다는 표현 뭐 이런 걸 안 썼죠. 그러니까 윤석열 변론을 들어봤더니 내가 보기엔 너 집착했던 것 같아 이거잖아요. 네. 그냥 자기 심중의 얘기야. 그런데 노상원의 수첩은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잖아요. 네. 그리고 특검의 이제 이야기는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은 무슨 증거로 뒷받침돼? 그렇지. 그러니까요. 네. 집착한 아무 건 증거가 없잖아. 네. 이 집착이라는 형태 또한 네. 증명하기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심중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비춰진 너의 마음은 윤석열의 마음은 네. 아우 그냥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 그 국회가 이렇게까지 네.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아니, 힘들었겠지. 말씀하셨더니 아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집착했을까? 이거야. 네. 이 사람 말투처럼 네. 진짜. 근데 그건 증거로 뒷받침되냐고. 그렇죠. 아니 이것도 웃겨. 노상원의 수첩이 작성 시기를 잘 모르겠고 일부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고 모양과 형태가 조악하대. 아니 그러면은 내란하는 내용을 사람 잡아 죽이는 내용을 쓰는 거는 막 어떻게 장평 110 책에다가 이렇게 막 아주 일관되게 인쇄해가지고 막 뭐 양장만 본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제본 떠가지고. 정신 나간 소리라고 잡았어.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그 증거 왜곡인 게 예. 노상원 수첩이 실제로 이행된 게 많죠. 사령관들 인사 그럼요. 예. 그대로 이행됐고요. 정치인 정치인 체포 명단 오늘 지기현도 인정했습니다. 체포 명단이 있었다고. 네. 그 정치인 체포 명단이 노상원 수첩에서 나왔어요. 고문 도구 실제로 네. 준비됐잖아요. 성관이 고문 도구. 예. 그것도 다 나와서 노상원 수첩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이행됐어요. 모양과 형태가 조악하다는 건 뭔 소리야 그게 도대체. 그리고 이것도 오늘 추미애 의원이 곧바로 반박한 게 수첩이야 그렇게 돼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수첩을 내팽개쳐놨냐. PC로 옮겨놨거든. 그래. PC로 옮겨놨고 그거 특검이 증거로 제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첩이 조악하다는 얘기를 하냐. 네. 이렇게까지 반박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의 판결을 내린 논리예요. 네. 네. 요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까지 침탈해 버렸으니 유죄를 안 줄 수 없게 돼 버렸네. 딱 이거잖아. 그죠? 네.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예. 그러면 이 기준이 계획이 충분하고 치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결론으로 갑니다. 네.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거든. 네. 그 이유는 치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수첩이 조악해서 실패해서. 실패해서잖아. 음. 아니 치밀하면 성공합니까? 그런 게 어딨어. 네. 조악하면 실패하고요? 말도 안 돼. 아니죠. 예. 성공과 실패는 결과일 뿐이야. 그럼요. 준비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무슨 우리가 드라마 시나리오 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결과에 의해서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벌어졌느냐 안 벌어졌느냐요. 그리고 성공의 여부는 사람을 죽였느냐 아니냐, 네. 뭐 장기 집권을 했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논리라면은요 세상에 어떤 친위 쿠데타도 처벌할 수 없어요. 네. 왜? 성공하면 장기 집권이니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예. 성공했으면 치밀한 거고 치밀하게 준비한 거고 음모를 실패했으면 조악한 것이었어라고 말하는 논리도 근본적으로 잘못됐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 기준은 성공과 실패 있으면 안 돼. 그럼 조악하고 치밀한 거의 기준은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만약에 판단해서 되게 중요하다는데 중요하긴 해요. 내란 음모를 정말 철저히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했는지 네. 이게 왜 우연히 그냥 우욱하다가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술 먹고선 자다가 일어나서 열받아서 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니까. 네. 이건 마치 살인 동기가 치밀하게 준비를 했느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듯이. 우발적이냐? 그렇죠. 아니면 계획을 세운 살인이냐? 네. 예. 그러면 그 치밀함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걸까? 자,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준비했어? 치밀한 거거든. 치밀한 거죠. 그렇죠. 네. 가가지고 갑자기 옆에 있는 칼을 가지고 찌른 게 아니라면 예. 치밀한 거예요. 이미 칼을 준비했다는 것만. 그럼요. 살인 동기가 입증이 돼요. 네. 군대를 동원한 거는 치밀한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치밀한 거죠. 엄청 치밀한 거지. 그러려고 김연아가 논의하고 이랬던 거잖아. 총알을 몇 발을 신고 갔는데 총알을 5만 발을 넘게 신고 갔어. 바로 이 부분에서 지기현 판사의 모순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인도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만큼은 자기가 어쩔 수 없다는 거거든. 근데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거야말로 치밀한 계획이 실행됐다는 당연하죠. 거지. 당연하지. 네, 당연하죠. 실제로 유치원 깨고 들어갔잖아. 네. 게다가 실행도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내란 사태를 사법부가 어떻게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네. 그런 어떤 내용일 뿐더러 동시에 저는 그러니까 판을 흐리는 네. 그러니까 이 판결의 무게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 왜냐하면 앞에 있던 내란 재판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솔직히 네, 말하면 네. 헌법재판의 그 파면 결정과 이렇게 이어지는 일정의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부담이 줄여진 측면이 있어. 네, 이걸 넘어서는 거는 안 되거든. 그죠? 네, 그러니까 대신에 어떠냐면 자기가 내려진 판결에 얘나 딴 애들이 너무 열받아 할 것도 두려워. 네. 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내가 이런 판결을 내리기에. 근데 앞에 그러나 그렇게 판단하지 못할 요인들도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검의 주장도 배척돼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네, 네. 라는 증거를 그러니까 일종의 지문을 남겨놓은 거야. 자기의 푸프린트를.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 해놨고 만약에 2심에서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입장에서 좋은 판사 만나면 그 좋은 판사가 이거 다 받아 먹어줄 거야. 그렇지, 그런 게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무죄를 줄 수는 없거든. 근데 내가 앞에 이거 좀 뭐라 판을 그래? 깔아준 거지. 앞에 그 니주를 좀 깔아. 진짜 판을 깔아준 거예요. 근데 아니 내란의 준비와 치밀함과 동기를 이렇게 축소해놔 버리면 지금 거의 우발적 사고 수준으로 축소를 해놔 버렸기 때문에 네. 교수님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거의 모든 오늘 선고의 논리가 여기서 다 출발해요. 여기서 있는 거죠. 이거는 국회 민주당 때문에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분노를 못 이겨서 잘못 판단해서 벌어진 일이라서 치밀하게 계획도 못했고 네. 실패했고 심지어는 이 논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것도 심각한데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대. 윤석열이. 그렇죠. 네. 그 진짜 다 화나네. 그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대. 도대체 물리력 행사를 어떻게 자제하면은 야 국회 문짝 뜯어서 다 끌어내. 이게 물리력 행사의 자제야? 아, 이게 진짜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이 종용 아니야 종용? 온 국민이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걸 봤어. 그리고 네. 온 국민이 국회 직원들 겁박하는 걸 봤단 말이야. 아, 심지어 기자 2분인가? 결박 당했어요. 그렇죠. 특전사들한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무력 사용을 자제시켰다도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 있는 표현이죠. 실제 현실하고도 안 맞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자제의 증거가 뭐야? 총알을 소지하지 않았다. 네, 다친 사람이 없다 실제로. 네, 그리고 다친 사람이 없대. 똑같아요. 네, 똑같네.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므로. 그렇지. 네. 결과적으로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력 사용이 자제된 거야. 네. 자꾸 결과를 이유로 끌어오네. 자제한 거야. 왜냐하면 실패했으니까. 그렇지. 아, 이걸 결과를 이유로 끌어오는 오류가 있네. 네. 그러면 성공해서 사람이 떼거지고 죽었으면 그때는 어떡할 거야? 그때 뭐라 그럴 거야? 이 재판 하지도 못해요. 성공했으면. 그렇지. 성공했으면 아마 당신네들이 제일 먼저 밀렸을 걸. 이 사람의 무력 사용은 이 내란의 성공이 이제 치밀함을 증명하는 거랑 똑같이 무력 사용은 누군가 죽었어야 해. 와 미친 놈이네 이거. 네. 누군가 죽었어야 무력 사용이 성립되는 거야. 와. 무력이 뭔데? 그리고 실제로 총알도 가져갔고 솔직히 가져갔어요. 바로 여기에 끼워 넣지 않은 상태였을 뿐인 거지. 맞습니다. 가져갔다고. 예. 그럼 이 정도면 충분히 칼 여러 개 품고 온 거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무슨 이게 무력 사용이 자제가 돼? 그러니까 그 실탄 부분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또 이진관 판사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계엄이 실패한 거는 윤석열 등의 내란 세력 때문이 아니라 국민이 막은 거다. 네. 그렇지. 그리고 이진관 판사 강조했던 거 일부 군인들의 소극적인 대응. 네. 그것 때문에 실탄도 지시에 따라 현장까지 국회까지 가지고 가요. 근데 일부 지휘관들이 실탄은 안 된다. 차에 놔둬라. 해서 차에 놔둔 거고 그 와중에 그 707 특임단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국회까지 들고 갔어요. 네. 근데 유리창 깨고 들어가면서 그걸 국회 건물 옆에 놔둔 거였거든. 그러니까 무력 사용을 윤석열은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었던 거지 사실은. 국회까지 그렇죠. 가지고 갔으니까. 네. 그렇지. 이건 특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명령을 받는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이고요.
그럼 내란 우두머리의 그 핵심 내용이 뭐야? 주도하고 명령을 내린 거거든. 네. 성공 여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거기다가 내란 혐의가 원래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렇지. 네. 네. 성공 여부랑 무관하게. 게다가 우두머리는 치밀할 필요도 없어요. 직접 계획을 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용현이나 노사원 같은 애들 불러다가 야 니들이 계획 좀 짜봐. 이거 말했어도 충분히 치밀한 거지. 네. 왜 작전을 계획을 짤 애들을 데려다 놓고 그걸 시켰으니까. 그게 그래서 또 웃긴 게 그 노상원 유죄 내릴 때는 내란을 치밀하게 계획했대. 아 나 진짜. 그래서 중요 임무 종사가 인정이 됐어요. 롯데리아 때문에 그렇고. 네, 롯데리아 때문에. 아 근데 진짜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롯데리아 회동 여러 번 한 것 때문에 네. 치밀한 계획이 인정이 됐어. 네. 그런데 윤석열은 또 안 치밀하대.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아 나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사법부의 그 정말 가벼운 문제의식 수준을 보여줄 뿐더러 억지로 만든 논리라고 하는 것까지 보여줘요. 네. 심지어는. 예. 근데 억지로 논리를 만든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원래는 사실은 풀어주고 싶어도 있었을 테고. 예. 예. 하지만 풀어줄 만하지가 않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억지 논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양쪽에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예. 어지간했으면 풀어줬지를 대부분 논리를 만드는데 하려네. 하지만 이제 기존에 있는 재판들하고 비교했을 때 내란죄를 유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또 비겁하죠. 피해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는 무기를 줘야 돼. 유죄를 줘야 돼. 요 두 가지 논리를 억지로 문제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로 이어붙이는 논리가 있어서 네. 그걸로 이 두 가지를 판단한 게 아니라 네. 예. 이거를 이 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억지 논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정해놓고 글을 쓴 것 같아요. 네. 윤석열은 무기징역을 받는다. 하지만 이 내란의 목적과 어떤 수단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 털어준다. 하지만 그 국회에 군대가 갔다는 사실 때문에 무기징역은 나온다. 네. 요것만 정해놓고 글을 쓴 거야. 그치. 네. 그러니까 글이 막 방황하잖아 안에서. 막 로마 갔다가 막 영국 찰스 1세 갔다가 막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 사람 조현병인가 싶었어요. 미친놈인가 진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유죄의 이유는 국회에 군 보낸 거 거의 하나로 좁혀지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입장에서 참작해줘야 될 상황을 엄청 길게 얘기한 거죠. 예. 또 그래서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 윤석열 입장에서 참작해주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 네. 그래서 계엄 선포 행위 자체와 절차적 요건, 실체적 요건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적만으로 판단해야 돼요. 네. 그 목적만, 정말 국회 등 헌법기관을 장악하고 마비시키려 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사법이 심사해야 된다. 네. 근데 이거는 이진관 판사나 앞선 재판들은 물론이고 이미 전두환 대법 판례에서도 그렇지. 이거 절차적으로 준비만 하고 그 절차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은 위법이라고 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지기현 판사는 절차와 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그것도 이제 두 번째로 심각한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아까 조현병 얘기는 이제 조현병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네. 조현병에게 특징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의 일부가 이 사람한테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심각한 두 번째 논리인 이유가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건 맞죠. 괜찮아요? 그러면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을 둘 다 갖추지 못하면 갖추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범죄로 의율할 것인가. 네. 이 문제예요. 네. 그러면 이거는 고민의 흔적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엄의 선포를 했지만 이게 실체적인 요건, 다시 말하면 이런 전시에 준하는 무슨 사태가 아니야. 네. 또는 절차적 요건,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어. 그렇게 되면 그게 드러나면 이거는 내란으로 의율할 게 아니라 그냥 직권남용 내지 뭐 무슨 권리행사 방해 네. 뭐 이런 정도로 의율해야 되는 문제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기현 판사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법적으로는, 법리적으로는 그런 거거든요. 네. 뭐 설듯 그럴듯해요. 계엄은 우리가 그렇게 이게 사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좀 너무 심했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이거는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판단했을 때 내란의 문제로 보진 않아야 돼. 이런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기현 판사가. 네. 이게 만약에 절차를 어겼다 그러면 어디까지 어겼는지 이런 것들을 사법적으로 판단하기가 모호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죄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네.
절차를 어긴 것만으로는. 그러니까 국회 침탈과 같은 목적이 확인돼야 된다. 예. 이렇게 나간 건데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도대체 왜 했을까요? 저는 이거 윤석열이 한 얘기 받아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란의 절차를 어겼다는 것만으로 내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으면은 예. 그러려니 했겠는데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그렇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약간의 통치론, 통치행위론 이거를 일부 인정한 듯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고유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법을 좀 어겨도 돼. 계엄 같은 거는. 네. 이거 거의 이렇게 얘기한 그 거예요. 말이지, 딱 그 말이지. 네. 네. 앞으로는 자유롭게 계엄하세요. 그리고 계엄 선포가 정말로 필요했는지 안 했는지를 네. 사법부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행정행위의 영역이야. 통치행위 영역이야. 이렇게 본 측면까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엄법 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맞아. 사법 맞네.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계엄법 왜 만들어 그거를 판사가 판단하라고 법을 만들어놨는데 판사가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특히나 현대 사회에서 실체적 요건은 절차적 요건은 저는 상대적으로 고려 요인이 있다고 봐요. 네. 그거는 그 절차적 요건만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직권남용이나 다른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봐. 내란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만 실체적 요건을 어긴 건 전 내란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아니 실체가 그러지도 않은데 계엄을 왜 하려고 그러냐고. 이게 아까 앞에서의 목적하고 똑같잖아. 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헌문란 행위야. 네. 국회를 침탈하고 이런 거는 이해 가중 요인이 되는 것일 뿐이지. 예. 계엄 아니 정말 필요한 계엄이 아닌데 왜 계엄을 해? 지가 뭔가 하려고. 그렇지. 계엄을 그건 하는 쿠데타밖에 없는 거야. 아니면 미쳐서 한 거거나. 네. 그러면은 오히려 실체적 요건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기현 중요하죠. 판사가 말하는 그 국회 침탈보다? 네.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이걸 먼저 이해가 안 판단해야 내란죄라고 볼 수 있는 기본 근거가 생기고 네. 그다음에 이 내란죄를 확정해 나가는 부차적인 요인들이 생기는 거라고. 국회 침탈, 무력 사용 이런 것들은 거기에 붙는 것들이란 말이야.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모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은 빼버리고 그냥 이거 내란으로 보긴 좀 어렵지 않니? 이것도 무리한 주장이네. 그럼요. 실체적 요건은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 자체로 내란이 되니까. 네.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고문 보자마자 내란이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럼요. 그거 참 이상한 사람이네. 네. 국무회의도 안 했고 엉망으로 했고. 그 포고령은 오늘 지기현 판사도 언급하면서 내란의 증거로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농담이 아니라 자아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뭐 조금이라도 법을 약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이제 드문드문 드러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나 그럴 수 없으면 이제 뒤에서 나오는 거고. 네. 아,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게 황당하다. 궁금해요, 교수님. 이게 정말로 엄청난 고민을 해서 고도의 계산을 깐 행위인가? 아니면 정말 여기도 난처하고 저기도 난처하니까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갈팡질팡하면서 쓴 건가? 네. 저는 약간 후자의 기운이 후자에 강하게 가깝습니다. 느껴지거든요. 후자에. 네. 왜냐하면 너무 중언부언이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치밀한 계산을 깔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 네. 솔직히 찰스 1세 나올 때는 정말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여기서 이 얘기가 왜 왕정 국가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일단 우리나라는 이미 그 헌법에서 내란 외환은 불소추 특권을 제외한다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네. 이미 끝난 거를 그걸 굳이 영국까지 가서 배워올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제가 볼 때는 그 얘기 길게 하고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결국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야, 해외 선진국 보면 그거 행정부랑 국회랑 이렇게 안 싸워 극단적으로. 근데 우린 싸웠잖아. 그래서 윤석열이 울컥해서 민주당 다수 야당의 독단에 너무 집착했던 것 같아. 이렇게 좀 윤석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는 그 논리로 가기 위해 로마하고 찰스 1세가 나온 것 같아. 우리 성렬이 형님은 민주당 때문에 울컥해서 치밀하지도 못하게 등신같이 하다가 그 와중에 또 폭력은 안 쓰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해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법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예. 필요한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법 철학 강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례도 너무 옛날 사례야. 네. 찰스 1세. 찰수 있을 때면 1600년대란 말이에요. 1600년대. 지금 2026년이라고요. 400년 전 얘기예요. 400년 얘기. 로마 얘기 1000년 전 얘기예요. 아이고 매. 1000년도 더 됐지. 예. 예. 거의 한 2000년 전 얘기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현대적인 법 철학, 법 논리를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 쌓여진 법리에 바탕을 둔 법 논리를 얘기할 필요도 없는 네. 조건이라고. 이걸 굳이 왜 얘기했을까? 그러면 변호인들 앞에서 약간은 잘난 척하고 싶었던 거야. 변호인들이 내세우는 통치행위론에 대해서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반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멋들어지게 당신들의 논리가 우리
이게 주류적 관점이라 그러죠. 예. 이 법에서 얘기하는 주류적 관점에 안 맞는 얘기예요. 옛날에 논박된 얘기입니다. 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판결문에 왜 집어넣냐고 근데. 예. 그러니까 그 얘기 하고 싶으면은 그냥 우리나라 현행 헌법 얘기만 해도 끝나는 문제인데. 아우 충분히 끝나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양형사유 가면은 요 얘기도 조금 많은 분들을 화나게 했죠. 계엄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데 막 산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해요. 네. 근데 그 피해가 뭐냐? 군경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수사를 받고 있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국민 얘기 안 하더라. 예, 이제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이제 화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총을 들고 나갔던 사람들에 대한 걱정은 오지게 해주면서 총을 맞을 뻔한 사람들에 대한 걱정은 안 하더라. 그러니까 예, 계엄을 막은 게 또 국민인데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엄이 실패했으니까 윤석열은 치밀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뭐 이런 논리에다 갖다 붙이면서 국민 얘기 안 하고. 그렇지. 그 치밀하지 않은 논리 때문에 네. 엄한 사람들이 지금 붙잡혀서 반역죄를 쓰고 재판을 받고 있다. 아주 그냥 성인군장 앞섰어.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어처구니 없었던 게요. 갑자기 이진관 모먼트를 하려고 그러더라고. 아 약간 울컥울컥했지 중간에. 갑자기 중간에 막 쥐가 막 울컥하는 것처럼 막 갑자기 되게 부자연스럽게 연출을 하는 거야. 아 근데 내란에 가담한 군경 공무원을 위해서 울컥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러니까 영 포인트가 이상하잖아. 아니 국민 생각하면서 울컥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걸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군요. 어. 예, 저도 울컥한다고 봤어요. 근데 저는 뭐 양형사유야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또 뭐 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 예. 네. 말 그대로 개소리라고 하는 거. 완전 개소리죠. 예. 논리적으로 전혀 쓸모 없지만 그냥 논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 예. 이거를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미 이제 딱 이걸 또 양형사유 안에 누적시켜 놨잖아. 네. 네. 왜 그랬을까? 아 직원이 왜 그랬을까? 아, 네. 그리고 이게 뭘 보여줄까? 네. 이거예요. 뭘 보여줄까? 저는 사법부 전반의 인식을 스스로가 담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직위원이라는 사람의 개인적 성향도 있지만 네. 현재 사법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가 이겁니다. 그럼 사법부가 의견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해왔다라는 게 강한 음모론이고요. 네. 또는 반대로 각자가 서로 다른데 그 각자 서로 다른 것 중에 각자 또 다른 어떤 스타일에 의해서 서로 다른 양형 결과들이나 이런 게 나왔다라고 보는 게 이제 반대쪽에 있는 거잖아요. 네. 뭐 둘 다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지만 사법부라고 하는 데는 어떠냐면 서로 상호 구속돼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누가 먼저 시작하든 간에 어디선가 생기는 문제들이 완전히 무시할 만큼 배짱이 없어요. 아. 똥배짱인 건 똥배짱 너는. 네. 근데 그 정도 배짱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내란에 대한 판단은 2번 이상 나왔어. 그러면 내란의 유무죄 문제에서 유죄가 아닌 걸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예. 예. 이걸 만약에 빨리 했거나 예. 정말로 구속 취소가 성공을 했거나 이랬으면 뒤집으려고 했겠지. 네. 근데 이게 이준관 같은 판사도 걸려버렸죠. 네. 백대현 같은 판사도 있었죠 일부. 예. 예. 이렇게 되니까 이 과정에서 이거를 다 뒤집을 수는 없는 상태고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 사법부 개혁 논의가 엄청 그렇지. 밀려들 수밖에 없어. 뒤집어지겠지 완전. 기껏 이렇게 눌러놓은 게 네. 뒤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야. 그 빌미를 주고 싶진 않아요. 아, 이거가 직위원한테 표현이 된 거라고. 아. 그러니까 마음속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윤석열 봐줬다가 사법부 목소리 진짜 사법부 개혁 목소리 진짜 커져요. 그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건. 그렇죠. 예. 지금까지 앞에서 쌓인 게 없었다면 사실 좀 위험했어요. 예.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차라리 직위원 판결이 약간 더 뒤로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이준관 판사의 그 어떤 재판 과정을 보면서 여기서 먼저 내란의 유무 판단 여부가 나오는 게 낫다. 네. 그래야 구속력이 이제 어느 정도 생긴다라고 봤는데 실제로 저는 그게 지금까지 유지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뒤집어 가지고 하는 뭔가 거대한 반역을 할 수는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 이들은 쫄보거든. 네.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똥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인물들은 아니야. 아, 그럼 오늘 선고는 진짜 솔직하다. 사법부의 솔직한 네. 민낯이다. 네. 선고 내용은 사실상 풀어주고 싶어.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 여기서 풀어주면 아 이거 사법개혁을 된통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형량만 무기징역. 네. 아 이렇게 입막음을 하려고. 그리고 장량 감경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걱정하셨잖아요. 이걸 6.2로 바꿔주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그 정도 배짱도 안 되는 거야. 직위해야 되는 사람은.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그 정도면 차라리 무죄 주는 게 낫지. 너무 어정쩡한 거지. 이 정도면 충분히 사람들은 화가 나거든. 생각해보니까 무기징역 밑으로는 못 주겠네. 요런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인 효과가 뭐냐. 여러분들은 화가 나시죠.
저도 화가 나고요. 네. 그리고 2심이나 3심 이후에 좀 더 막 강하게 내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들 아마 많이 잊을 겁니다. 그치. 전반적으로 보면 아유 그래 뭐 죽이기까지는 좀 그렇고 내란 맞다 그러고 결국 윤석열까지도 결국 무기 살겠네. 윤석열은 살아서 감옥으로 못 나오겠네. 네, 감옥에서. 뭐 이 정도면 뭐 네. 대충 법이 할 일 한 거 아닌가? 라면서 저는 1심 판결 이후로 사람들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급격히 떨어질 거고요. 특히나 사법개혁을 지지하는 나름의 마음들은 많이 약해질 거라고. 제가 오늘 판결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네.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했던 생각이 지금 교수님 입에서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 어차피 감옥에서 못 나오겠네. 그러니까. 그래 뭐 말은 그지같이 했지만 무기징역 때렸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속으로 살짝 안심한 것도 있잖아요. 네. 최악은 아니네. 그렇지. 스스로 너무 괴로우니까 네. 결과는 어쨌든 나쁘지 않았잖아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그랬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만약에 이제 예언처럼 되려면 아마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거 나와봐야 될 텐데요. 네. 저는 이거 이후로는 선거 국면으로 급격히 이동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치인들도 아마 느슨해질 겁니다. 입장 발표는 계속 하겠죠. 그 입장 발표 안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 텐데, 예. 콩밭이잖아요, 지금의 마음은. 그렇죠. 요거 빨리 좀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했거든. 욕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도 느슨해질 거고 보통 사람들의 모습도 느슨해질 거라는 거야. 좀 고관여층이라든가 이거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느슨해지면 그만큼의 세를 만드는 게 어려워. 네. 그런 딴 거 쟁점 붙은 거로 이동하게 되거든.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걸 위한 수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사법부가 개혁의 대상이 되거나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을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빨리 정치인들끼리의 싸움으로 돌려버리는 것. 우리를 좀 잊어줘.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판결문을 너무 그지같이 써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버렸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그 화가 난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소수예요. 왜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세세하게 뜯어본 사람들은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지. 그렇죠. 네. 이거 제가 판결 내용이 이상한 게 너무 많아서 기사를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선고 네. 나오고 계속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상하다고 뜯어보는 기사 자체가 없어요. 네,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을 읽는다는 목적으로 촛불을 훔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칭찬하는 기사가 많아. 이거는 선의가 있더라도 나쁜 수단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재판부의 일갈이다. 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기사 자체도 그렇게 나와버리니 사람들은 더 빨리 잊어버리겠지. 그렇죠. 아마 이거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제가 짐작컨대는 무기징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결이다. 요 정도 한 40 나오지 않을까? 네. 불합리하다. 불합리한 이유는 더 높아야 된다가 한 20 내지 30까지 갈 수도 있고요. 네. 나머지 30 정도가 다른 이유로 불합리하다. 네. 저쪽? 그렇지. 그러니까 무죄 방면해야 2, 3, 4, 3 정도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그러면 이제 저와 봉우리의 미션이 생긴 겁니다. 왜 직위원이 그런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른 방송에서 계속 그렇지. 이거는 사법개혁을 잊으라는 소리다. 예, 물론 우리 정준이의 해시TV를 수많은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지만 저랑 봉우리는 이제 뭐 경공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나갈 일이 있잖아. 나가서 말할 일이 있잖아. 저도 대한뉴스에서 계속 말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게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이루게 내비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계속 얘기해야지. 관심을 둬야지. 네. 그러니까 지난 여론조사에 사형구형이 합당하다가 대략 60에서 70 사이가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어. 네. 이거는 사형 그 자체의 합당성보다는 네. 윤석열이 중죄를 얻었으면 좋겠다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이제 갈려. 무기징역 정도면 그래도 중죄지. 와, 아니야 사형이 아니고선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이 사형 쪽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약간 세단 느낌이 들거든. 이 사형이란 말이 가지고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내심 죽일 수 없다는 것도 알아. 네. 네. 그러니까 요 마음이 이 무기징역 쪽으로 사실 하나 걸쳐 있다고. 네. 그러니까 안심하는 마음이 한편으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요 분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네. 정말 근데 사법부는 야비하다. 그러면은 내란 판결을 이렇게 엉터리로 쓰면서까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이 중요한 재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잖아요. 지금 네. 사법개혁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특검이 중요합니다. 2차 종합특검. 네, 2차 종합특검이 중요하고요. 오늘 경향인가 어딘가에서 그 약간 단독 보도 같은 것도 좀 나왔는데 그
군이나 헬기에 아마 그 무전이라든가 이걸 아마 나왔어요. 들었던 내용이 좀 나왔는데 네. 저 이게 무력 사용을 자주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증거들이 나올 네. 거거든. 네. 저는 이 종합특검에서 이들의 의도, 이들이 장기 집권을 획책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상당히 나름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속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중간에 저항 때문에 이게 잘 안 됐다라는 거를 좀 더 증거력 있게 보여줘야 된다고. 그게 보도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이 그래 역시 무기 가지고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네. 네. 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게 전 되게 필요하다고. 네. 네. 그리고 요게 지선에서는 핵심이 안 될 거야. 이거 가지고 지선이 치러지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입장을 뭘 내느냐가 이제 지선에서 중요하지. 국민의힘이 근데 입장 아직도 안 내지 않아? 냈어요. 뭐라고 입장을 냈어? 냈는데 뭐 하나만 하는 소리예요. 예, 하나만 하는 소리인데 제가 봤는데 잠시만요. 봤는데 네, 뭐 내가 알아 찾아볼게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입장인데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과 다른 말씀을 드린다. 이번 판결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며 그 누구도 법 위에는 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냥 이렇게 네. 입장이 나왔습니다. 뭐 하나만 한 소리 했네요, 진짜. 네. 하나만 하는 소리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 셌어요. 반성의 의미가 조금 더 있었다. 조금 더 는 거야. 그거는 이 정도로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선거 거고요.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도 이걸 안 내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잖아. 네. 내란 얘기 안 하잖아. 그렇지. 끝까지 안 합니다. 네. 하면 예. 안 되지. 네. 전직 하면 대통령이 내란 얘기 안 하죠. 유죄 판결이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내란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또 이재명 대통령 얘기 그렇죠. 거라고 네, 봅니다. 그것도 끄고 가는 거. 예, 이재명 대통령 재판 또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입장이 나왔습니다. 징글징글한 놈들. 자 그리고요. 그래도 오늘 선거 중요한 내용은 다 본 것 같은데. 네. 예. 그리고 약간 이런 바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연이 이렇게 뭐 논란의 여지는 있을지언정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민주당 내부 싸움 계속해. 예.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내부의 그 어떤 원심력을 더 강화시킬 거예요. 네. 자, 이 정도면 마치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넙시다 이런 거 얘기하듯이 이 정도면은 뭐 너무 이제 뭐 사법개혁 확 강하게 밀어붙이고 뭐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좀 선거국 모드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하면서 정작 발은 훨씬 더 멀리 나가 있는 네. 사람들이 일부 나오고 일부에서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이 사법개혁 문제 계속 여전히 신경 써야 돼. 선거와 함께 이 문제를 가야 돼. 그럼 또 이쪽에서는 야 선거 그거 가자면 져 또는 강경. 못 이겨. 예. 네,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의 강경과 예를 들면 현실론 이런 게 이제 분화가 일어날 거예요. 정말 곤란하네요. 그러니까 사법개혁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음. 예.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고 뭐 누가 어떤 스피커가 무슨 하고 그거 평가하는 거 전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제 현실 가능성이 높은 우려점을 주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 2차 종합특검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완전히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란에다가 그렇죠. 심지어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총 17개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예. 거기 보면은 검찰의 김건희 윤석열 봐주기 수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검찰 개혁, 사법개혁 얘기가 또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이 근데 이것도 이제 2차 종합특검이 잘해줄 때 얘기죠. 예.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이 잘해주면 우리가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슈를 밀고 나갈 수는 있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너무 이제 마음을 놔도 안 되고요, 당연히.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열심히 하겠다고 네. 막 경선 신나게 치고 뭐 무슨 흥행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정책 내겠다고 막 경쟁하고 이거 지금 별로 좋지 않다고 지금 별로 흥행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대통령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대통령이 다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대통령 옆에 사진 찍으려고 하지 말고 그건 뭐 어차피 알아서들 하시고 네.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것이 부각되도록 만들어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네. 모든 정책은.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런 특별시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그런 작업들에 굉장히 효능감 있게 들어가는 정책적 대안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괜히 뭐 내가 무슨 강북에 투자 얼마 하고 뭐 무슨 대안을 엄청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걸로 지선 이기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본선에서 잠시 준비가 된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면 끝이야. 경선에서 이기면 되는 거고. 그럼요. 경선 이길 때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정책의 어떤 구체성 이런 거 보겠어요?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음. 이 사람 내세우면 이길 것 같아라고 하는 거겠죠. 음. 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가 발전해가지고 막 정책 경쟁을 하겠다고 이 명분일 뿐이지 네. 실제로는 선거를 과열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해도 되고 오히려 사법개혁 대통령이 직접 못 챙길 수도 있는 사법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거 직접 말하기 좀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은 당이 꽤 선명하게 얘기해주고 패키지를 계속해서 마련해주고 특검이 터뜨려줄 것들에 종종 연결시켜주는 정도의 정치를 하나를 하고 동시에 이제 각 지역에 좀 밀착된 활동들을 하는 이 방식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발 부탁인데 그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면서 자꾸 사상 검증하고 넌 누구 편이냐 이런 데 에너지 쓰지 말자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제가 봤을 때 작세가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그분도 어려운 짓 하지 말고 누구 욕하고 좀 이렇게 누구 배제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벤져스가 언제 제일 가장 큰 위기를 맞았는지 아세요? 어벤져스가 진짜 망할 뻔했던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냐고요. 선거할 때? 11호 때였어. 11호. 자기네들끼리 싸울 때가 제일 선인 거예요. 어벤져스 선거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어벤져스에 지금 말하면서 어벤져스에 선거가 있었나? 선거가 있었나?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캡틴 아메리카가 선거로 뽑힌 거야? 그러면? 아, 잘못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우리끼리 싸우면 그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적들이 원하는 거다. 네. 어차피 아마 차기 당 대표 뽑을 때 전당대회 할 때 엄청 싸울 겁니다. 그때 싸울 거 그때 우려가 그때 되는 싫어도. 건데 그때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뭐 네. 당권 투쟁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전에 미리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미리 싸우면서 저는 어느 쪽이든 간에 어느 쪽에 있고 누구를 믿고 누가 좋아하건 간에 미리 싸워서 선제하려고 하면 나중에 본판에서는 다 같이 이상해져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럴 때는 당연히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당면 과제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